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며칠 전 영국의 조기 총선 결과가 나왔죠. 네, 큰 이변은 없었고요. 오히려 조기 총선 승부수를 띄운 리사 스넥 총리, 현 총리의 보수당이 예상보다도 비참하게 아주 크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좌파 정권인 노동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됐고, 거기서 새로운 총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국 리시 스넥 전 총리는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죠. 사실상 쫓겨난 거죠. 예. 어떻게든 조기 총선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래도 지금의 지지층을 모아가지고 좋은 어떤 우위를 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크게 참패를 당하고 정권이 갑자기 바뀌고, 순식간에 영국 총리, 최고 지도자의 이제 왕을 빼고요, 왕실을 빼고 최고 실제적인 지도자의 임기가 바로 사라지고 다음 총리가 곧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리시 스넥 총리가 집권하던 그 보수당이 주장하던 그 정책과는 전혀 다른 이제 정책이 나오겠죠. 굉장히 파격적인 결과가 갑자기 나온 건데, 그런다고 해서 영국 시장이 흔들렸느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파운드화는 더 강해지고 영국의 증시도 더 뛰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지금 앞으로 새로운 총리가 될 노동당의 그 총리가 말만 좌파지, 사실은 예전 토니 블레어 영국의 그 유명했던 총리처럼 색깔은 좌파지만 중도 좌파이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중도 우파에 가깝다. 그래서 우파인지 좌파인지 아리까리한데 그런 것들이 좀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겠냐. 예를 들면 이 사람도 좌파긴 하지만 중도 우파처럼 기업의 법인세 또 소득세 이런 거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좌파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복지, 그런 재정 정책도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둘 다 다시 영국의 재정을 풀면서, 지금 영국이 인플레가 예전보다 많이 잡혔다고 하지만 아직도 좀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인데, 그 사람 공약대로 하게 되면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하는 그런 위험성도 충분히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올랐습니다. 파운드화도 강세가 되고. 그래서 왜 그런가는 어제 만든 그 회원 영상에서도 잠깐 둘러봤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영국도 사실 한 두어 달 전부터 금리나 유럽 따라가지고 한다 했는데, 사실은 저번 달에 동결을 했죠. 조금 더 두고 봐야겠다. 하지만 동결하면서도 영국 은행의 위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음번엔 꼭 하게 될 거다, 거의 90% 이상 확률을 주는 언동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 그동안 미뤘지만 이번 달 7월부터는 무조건 금리 인하다. 시장에선 거의 90% 이상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누가 되든 금리 인하한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지금 7월 첫째 주 들어가지고 9월 금리 인하 배팅이 하루하루 더 지금 높게 올라가면서 시장은 흥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마저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눈치 보고 금리 인하 못하던 세계의 모든 나라도 마음껏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거다 라는 기분 때문에 지금 이번 주 7월 들어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결과를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총선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앞으로의 재정 정책이 바뀐다, 이런 것들이 다른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증시 하나만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거보다는 금리 인하, 그동안 금리 인상 열심히 정말 오랫동안 지겹게도 버텨왔는데, 드디어 미국부터 해서 전 세계 선진국들에서 전부 다, 후진국들, 신흥국들은 진작 경기 침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미국하고 금리 차가 아무리 벌어져도 뭐 달러 강세가 돼서 피해가 와도 어쩔 수 없이 차라리 금리나 그래도 하는 게 낫다. 나라 경제 망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미리부터들 열심히 했죠. 남미나 그런 나라들부터 해서. 하지만 선진국들과 미국이 안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유럽은 벌써 했고 캐나다도 한번 했고 물론 했다가 지금 갑자기 또 인플레 안 가라앉고 있어갖고 지금 뜨끔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유럽이나. 영국도 한다 계속 말해가지고 아직은 안 했지만 이번 달부터는 진짜 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까지 이제 9월부터 할 것 같이 이번 주에 분위기가 점점 잡히니까 전 세계는 일단은 금리 인하 하게 되면 그동안에 높은 고금리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증시의 환경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일단은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오늘은 이제 그 시장의 모습을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국 선거 이슈 그것 때문에 앞으로 다른 정권이 다른 정책 방향으로 드라이브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영향이 불확실성이 오겠냐 하는 미래에 대한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결정보다는 당장 눈앞에 며칠 뒤에 하게 될 금리 인하, 몇 주 뒤에 하게 될 금리 인하 효과 그것만을 더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다. 시장은. 그래서 전혀 이렇게 영국에서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정책도 앞으로 바뀔 거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오직 금리 인하 기대감을 하나로 영국 파운드화가 안정되고 영국 증시도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몇 개 기사들 가져왔는데 어떤 기사들 보면 이제 뒤에 이제 짜맞추기 식으로 자기들 의견을 갖다 붙이면서 말장난하는 기사들 항상 있는데 보면은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뒤늦게 갖다 짜붙이기로 해석을 하는데 실제 보면 총선 결과 나오기도 전부터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유럽 증시, 영국 증시, 파운드와 강세는 결과 딱 노동당이 확실하게 어쨌든 하기 전부터 그 전날부터 미리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파운드와 총선 결과 나오기부터 이미 계속 일주일 전부터 쭉 오르고 있었고요. 다 회복했죠. 그 다음에 유로화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영국 증시도 그랬다는 겁니다. 결국은 선거 때문에 어떤 다른 정파가 다른 정권이 새로 바뀌게 되면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고 유럽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세력들이 바람을 잡으려고 했지만 물론 이제 영국은 그렇게 흔들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저번 마크롱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유럽 자체 시장에서는 미국 어떤 투자은행들이 아무리 그렇게 떠들고 흔들어도 자기들은 별로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거보다는 당장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다 이제 금리 인하 하겠구나는 기대감에 더 집중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프랑스 역시도요. 오늘까지 해서 이제 2차 투표가 될 건데 언론에서는 계속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투자은행의 어떤 언론들 보면 지금 2차 결선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폭동이 일어나려고 해가지고 경찰들이 투표소 앞에 지금 대치 중이고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 계속 보도를 해주면서 프랑스 계속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유로화만 봐도 이미 일주일 전부터 쭉 올라오고 있었다. 쭉 올라오고 계속 1차 투표 결과 나오고 오늘 2차 투표에서 내일쯤 결과 나오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흔들린다던 유로화 다시 쭉 안정세로 일주일 전부터 언론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상관없이 올라가고 있다. 정확히 언제부터 그렇게 힘받아서 올라갔냐 보면은 역시나 마크롱이 그 좌파 연합하고 손을 잡고 극우파가 2차 투표에서 많이 뽑히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돕자라는 정치적 딜을 딱 도출해내면서부터 정말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그게 더 확실해집니다. 7월 1일에 그렇게 부흥 세력들이 뛰어노면서 프랑스 국채에 불안감을 더했지만 정치적 결단이 나오고 합종 연행하면서 극우를 막기 위해서 서로 다른 중도 우파와 좌파 연합이 손을 잡는 그런 어떤 야권 단일화 같은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쭉쭉 내려가서 지금 갭으로 이렇게 올려놨던 중요한 지지선 위로 저항선 위로 올려놨던 프랑스 국채의 불안정성도 지금 오늘 2차 결선 투표를 하는 날인데도 이미
세력들이 올려놨던 거 다 까먹고 다 지금 내려왔습니다. 예. 이것만 보면 사실 예. 마크롱이 또 한 번 하늘이 도와준 것 같죠. 예. 그렇게 세력들이 특히 투기 세력들이 어떻게든 한번 해먹으려고 프랑스를 지금 흔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어떻게 그 짧은 며칠 사이에 아니면 미리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좌파연합하고 또 그렇게 대단한 그 우리나라 같으면 여당과 야당이 서로 전혀 정치 성향이 다른 여당과 야당이 어떤 하나의 안 좋은 독재 세력을 막기 위해서 서로 후보를 서로 이렇게 양보해 준다. 참 생각하기 어려운 결과인데 프랑스에서 며칠 만에 그게 돼버렸다는 거. 이게 뭐 누구 마크롱의 능력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하늘이 또 마크롱을 대운이 따라주는 사람 같아요. 요새 보면은 계속 이 기축통화 패권 과도기에 최근 1, 2년 사이에 이 사람을 가지고 이 외부에서 미국 외부에서 정말 큰 일을 하려고 시대가 좀 내놓은 풍우나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듭니다. 물론 이제 한 번 더 흔들긴 하겠죠. 2차 결과 나오고 내일까지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지만 일단 프랑스 마크롱이 다 안정시켜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파운드화도 예전에 그 지금 달러 강세로 가면서 쭉 떨어졌던 거 다 회복했고요. 프랑스 때문에 유로화가 흔들린다 그렇게들 악담을 퍼부었지만 결국은 지금 오히려 일주일 전부터 1차 투표하고 오늘 2차 투표 하는데도 계속 올라와서 예전에 비해서 거의 80% 이상 회복이 되었다. 유로화도 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제가 놓쳤던 게 있는데 프랑스 나비 부인 누님이 아니 프랑스가 아니라 러시아의 나비 부인 중앙은행 총재님께서 루브라 방어 참 미리부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국채를 안 봤네요. 러시아 10년물 국채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역시나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지금 올랐습니다. 금년 들어가지고 러시아 10년물 국채 금리가 러시아 국채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달리었던 투기 세력의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상반기에 러시아의 어떤 서방에 대한 경제 제재나 군사 어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 지원해주면서 본토까지 때려라 하는 식으로 자꾸 러시아에 불리하게 흘러가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저번에 한번 뚝 떨어뜨려 놨지만 이번에 프랑스 국채 흔들면서 러시아 국채가 똑같이 따라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굉장히 힘들게 방어하는 것 같고요. 루브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뭐 근본이자하고 연동한 게 좀 남아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 없이 가는 것 같은데 국채는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국채 방어하는데 지금 굉장히 진을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극우파가 다시 득세를 하면서 이민자들 다 쫓아내라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러죠. 그런데 영국은 이미 브렉시트를 3년 전에 하면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미리 먼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영국 그때 난리가 났었죠. 굶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고 막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영국에서는 우파 정권을 지금 몰아내라,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해가지고 좌파 정권이 반대로 들어선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뭔가 알력이 생기고 대립하게 되면서 극우파가 득세를 해서 우경화가 되는데 또 그런다고 해서 그 극우파가 집권했는데도 먹고 사는 길이 좋아지지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하면은 너도 마음에 안 든다. 또 갈아보자 하고 이번에는 반대를 또 뽑아준다. 이런 식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네요. 그런가 하면 이란에서도 대통령 2차 투표가 끝났죠. 아주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온건 개혁파가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하고 맨날 이렇게 힘겹게 싸우지 말고 서로 대화로 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풀어보자. 이래봤자 우리한테 좋아지는 게 뭐냐. 너무 자존심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의 물론 이란 전체 어떤 그 정치에 지금 정치계에 온건파보다는 강경파들이 더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다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한테 굉장히 두드러 맞고 지금 당한 것도 많고 자극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런 온건파가 뽑혔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이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이게 표심으로 나오고 이게 또 전체 큰 국제 정세의 변화의 어떤 주동력을 주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3분기, 4분기는 역시 선거가 가장 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각 나라의 선거, 각 나라 정권들이 어떻게 바뀌고 정치 성향들이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예전처럼 지금 이 금년 이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좋은 놈, 나쁜 놈, 우리 편은 다 좋은 놈, 저쪽 놈들은 다 나쁜 놈 이런 식으로 극과 극으로 아주 알기 쉽게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딱 분명해졌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각 나라가 전부 다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러면은 예전처럼 이념과 진영 논리로 어느 한쪽을 딱 선동해가지고 대결 국면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겠죠. 이런 거 보면 결국은 기축통화 패권 시대가 새로운 국면으로 결국은 가는 게 아닌가. 일단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제 오늘 그 각 나라의 선거 결과들 보면 확실히 좀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지금 그동안에 이제 좌파들이 뭐 뻘짓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밀레이를 뽑아놓고 잘해주겠지 했는데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변한 게 거의 없고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거는 좌파가 잘했냐 우파가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 주권이 달러 자본에 완전히 종속돼서 회복될 수 없는 경지까지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긴축 정책을 하고 달러 강세 시대 고금리로 돌아서니까 좌파가 나서서 이 방법을 해보고 우파가 집권해서 이 방법을 하고 별 방법을 다 써도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 나라에 그래서 자주국방 독립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주권을 찾기 위한 그런 모습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점점 이 각 나라의 어떤 새로운 지주자들이 나오고 특히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프랑스의 마크롱과 미국의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점점 부상하게 되면서 세력들의 마스터 플랜이 결국 작년까지는 잘 됐는데 금년부터 굉장히 지금 선거 결과들 나오면서 복잡해지고 머리 아파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 마음 한쪽 구석에서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될 게 뻔한데도 왜 조기 총선을 실시했냐 이겁니다. 영국에서 조기 총선을 수낙 총리가 실시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될 수 없었죠. 지금 물론 뭐 그 당시 말은 뭐 핑계는 있었죠. 그나마 지금 조금 작년보다 인플레이션을 낮춰놨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국민들이 지금 보수당에 대한 여론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물론 여론조사 해보면 좌파 정권으로 갈아엎자 노동당으로 바꾸자 하는 여론이 무려 20% 이상 표차가 앞서는데도 그래도 기다렸다 내년까지 기다렸다 선거하는 것보다는 지금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거다 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조기 총선을 했다는데 저희가 그때 짚어드렸지만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어차피 영국도 이제 금리 인하 할 거라면서요. 금리 인하 쭉쭉 하고 내년까지 금리 인하 계속 하게 되면 상황은 경제는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인플레도 잡히고 그때까지 기다렸다 원래대로 총선하면 자기들이 정권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 설사 내년에 어떻게 된다 모른다 할지라도 내년까지는 그래도 계속 해먹으면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마스터 플랜을. 근데 굳이 조기 총선이 답이다? 굉장히 웃기죠. 지금 그래서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이 자기 당 안에서도 너 왜 그런 쓸데없는 자살골 같은 코미디를 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 뭐 잘못 먹었냐? 약 먹고 지금 약 기운이 안 풀리는 상태에서 그런 짓을 한 것 같이 이해가 되지도 않는 일이었고 실제 결과는 이렇게 노동당한테 참패를 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 굳이 그런 짓을 했는가? 내년까지 기다리면 경제적인 상황은 더 좋아지고 오를 수도 있고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하러 급하게 조기 총선을 했냐. 지금 금년까지 계속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권을 잡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마스터 플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런 무리수 하지 않아도 될 짓을 위험을 감수해서 결국은 쫓겨났냐. 앞으로 들어서는 영국의 노동당 총리가 이 사람이 얼마나 친미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 2년 동안 마스터 플랜에서 제가 항상 지구상의 두 섬나라가 좌총용 우백호가 돼가지고 정말 미친듯이 충성해 오면서 일을 끌고 가고 있는 거 매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영국이라는 섬나라와 동양에서는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정말 치열하게 이번 마스터 플랜에서 앞장서서 일을 꾸미고 선동하고 행동대장 역할을 해왔는데 그렇게 잘 해오던 영국의 총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버리고 새로운 말 아직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앞으로 미국이 하자는 대로 예전 스낙 총리처럼 앞에 사냥개 역할을 하면서 발로 뛰어줄지 미지수인데 왜 굳이 이런 인물로 뻔히 바뀌게 되라. 확률도 거의 없었는데 왜 이런 짓을 자살골을 하고 얼른 물러나고 이 사람한테 넘겨주고 떠났냐. 저는 이런 게 좀 불안하고요. 바이든의 이번 총선 조기 TV 대선 토론 해가지고 지금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인지 능력 떨어져서 어르신 그만두십시오. 후보직 사퇴하십시오 하는 얘기 지금 TV 대선 토론 나온 이후로 계속 욕먹고 있죠. 오늘까지. 오늘 내일 사이에 막 결단을 내려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지나고 보니까 왜 이랬는가. 이제 서서히 얘기를 풀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좀 불안합니다. 어떤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짓들을 벌리는지. 정말 이게 얘네들이 더 은큼한 속내가 있어서 바둑으로 보면 아홉수 앞을 알아보고 생각하고서 알파고처럼 지금 다 이렇게 수를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들도 지금 허둥지둥 일이 잘 안 돼갖고 계획대로 안 돼서 일이 틀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좀 난잡하네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번 주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제가 파악한 건 이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부 세력들이 이게 이제 정말 뒤에 배후에 기축통화 금융 세력이 있는지 아니면 항상 늘상 있던 이벤트처럼 국채시장에 투기 세력이 들러붙어 갖고 한번 헤쳐먹으려고 순전히 그런 욕심에서 일부 세력이 들러붙은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지난 한 2주일 동안 유로화가 추락하면서 약세에 빠지고 프랑스 금융시장 불안, 국채 불안 때문에 마크롱 때문에 유럽 전체로 번져서 유럽의 금융이 다 불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 하겠다 하는데도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갈 수도 있다. 그거는 연준 탓이 아니라 순전히 마크롱이라는 잘못된 정치인 탓이다.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 아직도 포기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마크롱이 지금 방어를 잘 오늘까지 2차 투표인데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시장은 안심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트럼프 얘기를 이제 할 건데 트럼프는 미국 인플레이션 지금 연준하고 바이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떨어뜨렸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무조건 잘 떨어지고 금리도 인하하게 돼서 미국 국채 금리도 뚝뚝 떨어져서 그동안 정말 힘들다 하는 기업들, 은행들, 그 다음에 가계 부채, 신용카드 연체율, 상업운용 부동산 이런 것도 이제 다 살아나려고 하는데 괜히 또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뭐 한다고 하면서 트럼프의 어떤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트럼프가 관세 전쟁하고 관세 전쟁하면은 너한테 중국한테 관세 이만큼 물리겠으면 중국도 보복 하면서 똑같이 맞관세를 미국한테 물리죠. 관세를 물리면은 그 물건을 중국 물건을 수입해다가 미국에서 파는 업자들이 그만한 관세를 더 주고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결국은 비싸게 중국 물품을 수입해온 업자들이 미국에 팔 때 비싸게 또 팔 수밖에 없겠죠? 손해 안 보려면? 이게 되게 웃긴 게 관세 정책이 자기 살 파먹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사실은 다 전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당장 앞에서 시원하게 때리니까 멋있어 보이긴 하죠. 조삼모사입니다. 정말 조삼모사. 미국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지금 재반등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지금 연준하고 바이든이 잘 잡아놨는데. 그래서 미국 국채 가격도 좋아질 수 있고 미국 국채 금리도 안정될 수 있는데 트럼프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게 된다. 자꾸 미국채도 급나가면서 고금리 유지하게 된다. 이 모든 게 다 뭐 잘 되려고 했는데 막판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똥칠해놔서 다 된 밥에 재 뿌렸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 몰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 7월 들어서 일주일 사이에는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가 더 높아지게 되면서 달러 강세도 그동안 무섭게 6월 한 달 내내 올라오던 거 지금 많이 훅 꺾였고요. 예. 미국 국채 금리도 다시 조금 안정되고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3분기 내내 트럼프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너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려다 또 망가진다는 식으로 분위기 몰고 갈 것 같습니다. 이걸 지켜봐야겠고요. 마크롱에 대해서는 그렇게 몰고 가려고 했는데 마크롱이 일단은 지금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겠고요. 자, 이제부터 트럼프를 이번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세력들이 견제하려고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대선 토론을 토론 앞당겨서 빨리 하자. 자신 있게 조기 총선 승부수 던지듯이 승부수 던진 게 바로 민주당이고 바이든입니다. 트럼프 하자고 한 적 없어요. 트럼프 받아들이고 내심 쫄아서 갔어요. 왜냐하면 예전 선거에서 둘이 붙었을 때 그때 사실 바이든이 토론을 되게 잘했거든요. 조목조목. 트럼프는 굉장히 선동적이긴 했지만 사람들한테 강한 이미지를 주긴 했지만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논리적으로 딱 격파를 제대로 한 거는 사실 바이든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바이든이 먼저 나와서 자기 우위를 점하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들 생각은 했죠.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 이번에 조금 예전과는 다르게 나도 조금 지적인 면을 보여야지 라는 식으로 하면서 좀 긴장하고 들어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정말 너무 실망이죠. 그 몇 년 전에 4년 전에 그 날카로웠던 그 바이든의 토론에서였던 그런 논리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약점들, 맹점들, 법적으로 지금 그 걸린 그 예전에 그 위법 행위들, 문제들, 그리고 경제에 뭐 중국에 대해서 관세나 뭐 이런 거 하겠다는 거 뭐 나토전이나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입장들이 정말로 길게 보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거를 파해를 할 거를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못했습니다. 바이든이 되게 웃겼어요. 그리고 말도 제일 충격적인 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웅얼대고 중간중간에 트럼프 뭔 얘기할 때 이거 보셨나요, 여러분들? 옆에 막 쳐다보는 거 보면 그 눈빛이나 표정이 우리 그 치매 초기 단계에 오신 90 정도 되신 어르신들 요양병원 같은 데 가면 있는데 우리가 뭔 얘기를 하는데 혼자 막 딴 생각하면서 표정이 얼빠진 표정 되는 분들 딱 그 표정이 여러 번 나왔어요. 저도 보고 사실 충격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바이든 씨 맨날 저기 치매약 먹어야 된다. 먹이고 나았을 거다. 장난같이 얘기했는데 이번에 보고 국정 수행이 도저히 어려운 단계구나. 근데 이거를 적나라하게 미국 국민들한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이든 지지자들도 억장이 무너졌겠죠. 그새 이분이 이렇게 늙었나? 정말로 맨날 언론에 뭐 국제 행사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는 데다 뻘짓 하고 막 말실수하고 치매 걸린 것처럼 그때마다 바이든 사랑하는 국민들은 그래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했겠죠. 근데 있는 그들의 모습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와, 이게 난리가 났죠. 그래서 토론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군사적인 뭐 미국 비전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저런 지도자가 뭐 정상적인 업무, 정상적인 일상을 수행할 수나 있을까? 건강 문제 하나로 모든 게 귀결된 겁니다. 이날 토론에서 뭔 내용을 했고 뭐 트럼프가 무슨 주장을 했고 공약 그런 거에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양반이 정상인가, 인지 능력이. 그것만 보는 거예요. 덕분에 민주당하고 바이든이 먼저 호기롭게 지지율 격차를 뒤집겠다 하고 준비 많이 한 것처럼 나왔지만 이것 때문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이 이날부터 빵 벌어져 가지고 둘 사이가 지금 뭐
많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지금 영국 스낙 총리가 쫓겨나고 노동당이 압승한 것처럼 트럼프와 바이든이 거의 60대 40까지 지금 벌어졌다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물론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막 중구난방이라서 확실히 다 믿을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분명한 건 바이든 지지자들도 바이든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전까지 뭐 경제나 팔레스타인 저기 이스라엘 막 지원하는 그런 군사적인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 큰 업무를 수행할 만한 인지 능력이 있는가, 건강 걱정 때문에 돌아섰다는 겁니다. 상당수가. 자, 이러면 힘들죠. 왜 이런 똥볼을 찼을까요? 이게 지금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가만 보면요,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대선 토론하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죠.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둘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조금씩 이제 그런 의혹들이 드실 겁니다. 아까 제가 영국의 스낙 총리 뭐더러 지금 괜히 하지 않아도 될 조기 총선에서 이길 수도 없는 거 뻔한 거 당하고 미리부터 쫓겨났을까 하죠. 근데 지금 보면 바이든도 조기 TV 대선 토론을 먼저 이쪽에서 제의를 해가지고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트럼프하고 1차로 붙었는데요. 이게 이제 3차까지 합니다. 앞으로 2차, 3차에서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번 토론에 예전 토론하고 다르게 준비물 준비 자료 하나도 못 들고 들어가게 했어요. 딱 펜하고 메모지하고 그 옆에 이제 뭐 이렇게 보좌진들 뭐 이렇게 옆에 있어가지고 뭐 어떤 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코칭해주고 뭐 자료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사람도 없이 그냥 오직 기억력 하나와 자기만의 주장과 말빨 하나로 승부를 하고 둘이 모든 무기 다 빼고 싹 빨가 벗겨갖고 빤스만 입혀서 둘이 딱 내놓고 알몸을 승부봐라 하는 식으로 갔어요. 이번에 굉장히 특이했죠. 자기만의 모든 그 정책 방향과 군사 지식과 예를 들어서 뭐 알리 100이 뭐요 하면은 누가 신호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자료도 없고 머릿속에서만 알리 100은 지금 뭐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때문에 뭐 이런 거요 하고 정말 똑똑하게 아는 후보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 나간 거죠. 정말 진검승부 하라고 이번에 그런 옵션을 넣은 거예요. 데드매치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 반격도 못하게 하고 마이크 꺼버리고 자기만의 어떤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바이든이 진짜 토론에 자신 있나 보다. 토론이 자기 특기라서 트럼프도 물론 선동을 잘하고 말빨이 엄청 좋긴 하지만 가만히 들으면 이번에도 뭐 거짓 주장이 많이 나온 것처럼 정확한 근거나 자료나 어떤 요런 거보다는 일단 좀 선동하는 면이 크죠. 그래서 정말 진검승부 나오겠구나 하고 트럼프도 사실 은근히 긴장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고 나온 것 같고요. 실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뭡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이든한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조건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사실 그 주변의 보좌진들은 지난 4년 동안 국제사회의 모든 국제회의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굉장히 지금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죠? 얼마 전 그 G7 회의에서도 나오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뭐 모여갖고 정상들 끝나고 뭐 얘기하고 모여서 사진 찍읍시다는데 혼자 한쪽으로 저쪽 걸어가서 이제 낙하산 하는 공수부대한테 잘했다고 엄지 탁 지켜주려고 갔었다 하는데, 오빠 얼른 일로 와 지금 사진 찍는 데잖아 말하는데도 안 들리는 거죠. 저 여기에만 멍하니 얼이 빠져서.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이탈리아 여자 총리가 툭툭 두드려 갖고 이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어벙벙 따라오죠. 이런 거 보면 이미 바이든과 계속 만나고 다니던 G7의 정상들은 바이든의 이런 이상한 행동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아유, 우리 오빠 지금 요새 많이 이제 진짜 약해졌어. 옛날 오빠가 아니야.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톡톡 두드려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제 말로 이제 불러봤자 안 온다는 거 아니까 가서 끌고 온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이미 백악관과 바이든 보좌진들 다 알고 있었는데 왜
대선 토론회 그런 정말로 머리 빠릿빠릿한 젊은 사람들 토론회 모든 정책이 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 달달달 툭 찌르면 뭐에 대해서 막 정책이 줄줄 나오고 국제 자료가 나오고 할 정도로 그런 혹독한 환경의 토론 준비물은 메모지 하나 볼펜 하나 생수 한 병 주고 아무것도 없어. 가서 이제 네 머릿속에서 아는 걸로 서로 토론하는 그런 가혹한 데다 왜 둘이 노인네를 밀어넣냐 이거예요. 둘이. 그래놓고 사실 트럼프보다는 그래도 바이든이 지금 그동안 수많은 구설수에 올라갔고 인지 능력이 뚝뚝 떨어지는데 왜 이런 혹독한 환경에다 내놨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바이든이 이런 데 나올 때 솔직히 예전에도 트럼프가 그런 얘기 했지만 각성제 먹고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죠. 조금 이렇게 좀 우리 수험생들 먹는 것 같은 각성제 좀 먹고 나와서 빠릿빠릿해지고 머리도 좀 잘 돌고 기운도 나고 해서 기억력도 좋게 만들어서 그 토론하는 시간 동안 그래서 이번에도 나오면 약물 검사부터 하자 막 그런 얘기 트럼프가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약 안 준 것 같죠? 자꾸 냄새가 좀 나요. 바이든을 일부러 곤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누군가 뒤에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간 게 아닌가. 빨리 토론합시다 하면서 토론 그 조건도 지금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은 뭐 어떤 정말 뭐 정책이 어떻게 됐더라 어떤 식으로 누구하고 내가 뭔 결정을 내렸더라 기억하기도 힘든데 순전히 기억력에만 의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토론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날 약 준다고 하고 안 준 것 같아요. 뭐 이날 뭐 감기에 심하게 걸렸다 나 코로나인 줄 알았다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했는데 이것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죠. 이 중요한 때 그렇게 어떤 그 컨디션 조절을 못했다? 백악관 보좌진과 모든 이 캠프에서 이 중요한 날에 맞춰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다 하고 그렇게 안 좋았으면은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지들끼리 검증한 다음에 핑계라도 댔어야죠. 갑자기 몸이 안 좋고 뭔 일이 생겼다 거짓말이라도 쳐서 며칠만 미루자 했어야죠. 그냥 넣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살짝 바이든이 작업당한 느낌이 이제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죠? 사실 전 국민 앞에서 지금 심지어 바이든의 콘크리트층 민주당 지지자들마저도 이제 이 양반은 이제 안 되겠다. 다른 뭐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살릴 수가 없네. 건강이 이제는 진짜 요양병원 들어가셔야겠네. 그런 거를 전 국민한테 보여주는 자리로 일부러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거를 일부러 그 영국 순핵 총리 조기 총선 치른 것처럼 괜히 대선 토론 먼저 앞당기자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왜? 굳이 꼭 앞당길 필요가 있었나? 하반기 가면은 금리 인하 한다면서요. 금리 인하하고 지금 전부 다 경제 상황 좋아지고 모기지 금리도 내려가고 막 하게 되면은 고금리에 시달리던 그 신용카드 뭐 연체 그런 미국 국민들도 좋아지고 그러면은 바이든 선거 치르기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괜히 지금 불리한데 영국 수낙 총리처럼 괜히 TV 대선 토론 먼저 하자고 해서 그죠? 그래서 지금 먼저 하면은 뭐 자신이 있나 보지 그만큼 토론회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인지력, 저항력, 기억력 아주 구설수에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저거 지금 틀림없이 나올 때마다 약 먹고 나오네. 약 드실 시간입니다. 제가 맨날 그랬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혹한 토론 조건에 끌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날 저렇게 컨디션이 나빠지는 거를 미연에 방지도 못하고 컨디션 그렇게 안 좋아서 코로나 검사까지 받으러 가는 사람을 토론에 그냥 내보냈냐 이거예요. 캠프에서. 작업질 당한 것 같은 조금 냄새가 자꾸 나죠 이제. 일부러 지금 하반기에 되기 전에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란에서 온건 개혁파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프랑스에서 지금 마크롱이 이제 막아내고 이런 각 나라별로 어떤 저항할 수 없는 이런 어떤 흐름들의 하나인 걸로도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보면 미국과 영국은 마스터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서방의 두 나라였는데요. 주축이 되던 거기에서 지금
세력들의 그 마스터 플랜을 그대로 추진하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두 명의 가장 힘 있는 정치인들, 미국 대통령과 영국의 총리를 하지 않아도 될 짓을 뻘짓을 해가지고 지금 교체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바이든이 정말 교체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바이든은 지금 끝까지 안 물러나겠다고 막 말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보면은 세력과 바이든이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이든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예요. 작업질을 당한다는 건데, 그런데도 지금 이미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콘크리트 지지층들도 많이 깨지고, 뭐 경제인들도 더 이상 바이든이 후보 자기가 물러나겠다라고 순순히 물러서지 않으면 바이든한테 하기로 되어 있는 정치자금, 대선자금 기부도 안 하겠다, 끊겠다고 벌써 그 이후로 일주일 사이에 3명 이상 나왔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이든 상태가 이렇게까지 안 좋은 줄은 몰랐다. 이러면은 우리 100% 진다 해가지고 후보직 사퇴하고 딴 사람한테 넘기십시오 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의원들 5명이 일주일 사이에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뭐 저 국내 정치는 잘 모르지만 국힘의 저기 한동훈 씨가 대표가 된다고 하니까 뭐 이 사람 안 된다고 뭐 회람 뭐 연판장이 뭐 돈다고 하대요.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 지금 7월 4일 독립기념일 해가지고 한 1박 2일, 2박 3일씩 다 휴가 갔다 왔거든요. 상원 하원 의원들이 지금 어제부터 돌아왔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부터. 주말에 다시 모여가지고 바이든 계속 지금 이거 시킬 수 있냐. 이제 바이든을 정말 좋아하는 그 바이든 계파가 또 있겠죠. 정치 계파들. 예를 들면 그 예전에 그 하원 의장 했던 그 아주 낸시 펠로시 저기 그 아줌마부터 해서 그 몇 명들은 또 모여서 아니다 어떻게든 다시 추스리고 집결해서 우리 바이든 오빠 체제로 후보를 가야 된다고 방어하려고 모였겠지만, 같은 민주당 안에서 그 전에 바이든 지지하던 층이 이미 두 파로 갈라져가지고 바이든 빨리 어떻게든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고 다른 후보를 이길 만한 후보를 세워봅시다는 쪽으로 지금 내용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내용이 가겠죠. 이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찜찜하죠.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대로는 가도 트럼프를 이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부터 지금 작업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궁금한 건 그러면 트럼프를 이길 대안이 있냐? 확실하게. 바이든 할아버지가 저렇게 늙었어도 바이든만한 그런 흥행 보증수 표가 민주당에 지금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얘기 나오고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 그 여자 이제 흑인 피가 섞이신 분이죠. 여자 흑인 그 피가 섞이신 분하고 뭐 이제 심지어 막 그 제야에 있는 오바마 전 미셸 그 영부인까지 이제 끌고 들어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부 뭐 누가 좋아한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바이든만큼 그 흥행 수표가 안 됩니다. 존재감이. 그리고 바이든이 다 인종들, 다국적 인종들, 흑인들, 여성표들, 그런 다양화된 그런 표들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 안에서도 백인층 안에서도 보수층 말고 이런 개혁파들에 대한 미국의 어떤 미국인들의 표심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온전한 모든 표심을 지금 이제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되겠지만, 흑인 여성 후보가 나왔을 때 파격적일 수 있지만 그 다양한 표들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냐. 이제 바이든의 어떤 그런 존재감에는 미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순순히 물러난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압박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작업실을 들어가서 갈아치우고 다른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이나 누가 뭐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 데리고 트럼프 이길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물론 뭐 여론조사 요새 보면은 뭐 어떤 뭐 미셸 오바마나 뭐 이런 하면은 뭐 트럼프를 얼마 이긴다는 내용이 있더라 한데, 그거는 일부 어떤 한 여론기관의 잠깐 얘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변수거든요. 즉 지금 영국의 스낵 총리가 굉장히 위험 부담을 떠안고 하지도 않아야 될 짓을 해갖고 결국 참패를 당하고 쫓겨난 것처럼, 그래서 지금 다음번에 들어서게 된 노동당 총리가 과연 이번 마스터 플랜에서 예전처럼 미국에 협조해 줄지 어떨지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떠버리는 것처럼,
미국도 괜히 지금 정말로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미국 경제 좋아지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바이든이 잘했네 하고 11월까지 모든 게 좋아져가지고 놔두면은 바이든이 점점 이제 트럼프 많이 그동안 따라잡았으니까요. 작년부터 6개월 동안 앞으로 더 추월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 하는데 그러려고 지금 대선 토론 빨리 하자 뭐 막 먼저 보여줄 게 많은갑다. 진짜 자신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왠지 이번 그냥 해도 됐을 토론을 좀 지나가지고 금리 인하하고 경제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더 좋아졌을 때 토론 뒤로 밀어가지고 그때 나와서 토론하면 훨씬 좋았을 텐데 괜히 지금 먼저 하자고 나대가지고 보니까 약도 안 준 것 같고 또 혼자 기억력에만 의존해서 어렵게 토론하는 자리를 일부러 데드매치 어떤 경기장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컨디션 조절이 그렇게 안 돼갖고 코로나로 의심될 정도로 사람이 코로나 그 걸려보신 분들 아시죠? 저는 안 걸려봤지만 옆에서 봤는데 제정신 못 차립니다. 정말로 그날 웬만한 감기하고는 틀려요. 코로나가 의심될 정도로 독감이 걸렸었다 하면은 왜 그런 사람을 왜 그날 저기 선거 어떻게든 막았어야지 핑계대고 몸 회복되면 하자 하고 있는 그대로 말해도 미국 국민들이 이해해 줄 텐데 지금 갑자기 코로나 걸린 것 같답니다. 상태가 안 좋네. 아유 그럼 오늘 나와서 토론 못 하지. 근데 왜 거기다가 일부러 밀어넣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바이든도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물론 이런 거는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주세요. 그냥 뇌피셜이니까 이제 좀 더 지나봐야 이제 윤곽이 또 다른 정보들이 모아지면서 윤곽이 나올 텐데 바이든은 철석같이 그날도 자기한테 좋은 뭐 각성제나 이런 약 먹고 딱 나와서 뭔가 될 줄 알고 받아먹은 것 같은데 그 약이 아니었던 것 같아. 작업당한 것 같아.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마스터 플랜에서 잘해주고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놈들이 어떻게 보니까 지금 내 뒤통수 치고 나를 쳐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이런 흐름들이 왜 굳이 이런 작전들을 지금 벌리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지금 꺼림칙합니다. 지금 그동안 쭉 제가 해온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충 무슨 얘기인지 이해들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얘기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월가나 또 이 경제 전문가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지 그거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전부터 여러 번 언급했지만 지금 신흥국 통화와 유로화가 앞으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고 국채가 더 떨어지게 되는 세계 경제가 그런 데 대한 불안 혹은 하반기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심리적 악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공정하게 따져보면 지금 엊그제까지 언론에서 막 열을 올리던 마크롱 때문에 의한 뭐 어떤 그 프랑스의 국정 불안 아니면 뭐 영국의 정치 불안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 전 세계 금리를 다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극우파가 득세하는 게 사실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더 큰 위험으로 봤어야 됩니다. 그러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대선 토론한 후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그때부터 지금 빵 뜨고 있습니다. 다시 미국 국채가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 하니까 불안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부자 감세 정책, 기업의 법인세 감세 정책 이런 거 친기업적 이런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세수가 부족한 걸 어디서 메꾸겠다? 대중무역 관세를 훨씬 더 높여가지고 거기서 메꾸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부자 감세, 기업 법인세 감세를 하면서 세수가 부족해지죠. 그리고 국채를 그만큼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도 뭐 좌파 포퓰리즘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국채 엄청나게 더 발행하면서 부채를 늘려놨는데 트럼프가 우파가 된다고 해서 그걸 긴축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공화당은 그동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기들이 되면은 전부 국채 발행 다 줄이고 긴축으로 더 가가지고 미국 재정 부채를 건전할 거다 말은 하지만 결국은 그 대표로 후보로 나오는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이 앞으로 국채를 찍어낼 것처럼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국의 관세 물린 만큼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 가격을 올려서 시중 물가도 따라 올리겠다는 식이고요. 트럼프는 바이든 정권을 향해서 그동안 시중에 재정 부양책으로 돈을 풀어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만든 주범이다라고 욕을 해왔지만 지금 자신이 내거는 공약들은 보면은 굳이 정치 색깔 버리고 우리가 담백하게 바라본다 해도 사실은 바이든보다 더 많이 앞으로 인플레가 재상승하는데 공헌할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또한 요즘같이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팬데믹 전하고 다르죠. 4에서 5% 정도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올라도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트럼프 정책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민자들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임금 이거보다 더 줘야 내가 가서 일하자고 배짱을 더 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용이 더 단단해지면서 임금은 더 오르게 돼서 이건 역시도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잡던 거를 다시 쳐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실물 경제에서는 이미 경기 둔화 신호 나오고 소비 위축 신호 나오고 여기저기서 신용 경색 등의 위험 신호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면 미국 금리 인하는 다시 또 멀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호기롭게 먼저 붙자고 제안한 1차 토론이었기 때문에 트럼프도 사실 어느 정도 경계하면서 토론에 들어갔었지만 바이든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전까지 잠시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어떤 위기 긴장 때문에 이 국채시장과 환시장에서 국채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미국 국채의 자산들이 몰리고 있었는데 TV 대선 토론 딱 하고 나서 바이든 엉망이다. 트럼프가 이번에 진짜 될 것 같다 하니까 바로 이런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가 정권 잡으면 미국 인플레 다시 올라가고 금리 인하는 다시 굿바이 언제 올지 몰라 하고 영원히 또 멀어진다는 거네 하면서 다시 미국 채권 금리가 다시 쫙 순식간에 오른 겁니다. 지금 트럼프 때문에. 대선 토론 며칠 동안 올랐어요. 그 이후에 이제 7월 들어가지고 그 경제 지표들 뭐 좀 좋게 나오면서 확실하게 9월부터 금리 인하 할 것 같다니까 다시 뚝뚝 떨어지긴 했지만 분명히 트럼프 된 며칠 동안은 그렇게 됐습니다. 달러도 강세로 가고요. 그런데 또 트럼프한테 좋은 일은 또 연속으로 일어난다고 대법원에서 예전부터 그 대법원의 그 대법관들 자기 임기 시절에 직접 3명인가 또 앉히고 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검찰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연방 대법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의 법원에서는 트럼프의 여러 가지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 또 부패 행위들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었는데 이게 계속 상고하면서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결정하기는 좀 그렇다고 면책 특권을 주고 밑에서 다시 한번 심리해봐라 하고 빠꾸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시간 끌기를 하면은 11월 대선까지는 결정이 안 난다는 거죠. 이로써 트럼프는 대법원에 자기를 도와주는 대법관, 보수 대법관들 덕분에 11월 대선까지 이제 어떤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위험은 이제 다 전부 다 훌훌 일단 벗어버리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면책이고 트럼프가 죄가 없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요. 대법원에서 뒤로 한 번 더 빠꾸를 시키면서 시간 벌기를 해줬다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도 미국 맘대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될 것 같지만 마스터 플랜 그 세력들의 여기에서 보면 상당히 트럼프가 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죠. 일단은 트럼프는 대표적으로 사우디하고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브릭스에서 어떤 그 큰 역할을 하려는 중동 사우디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으로 길들이면서 브릭스에 합류 못하게 하고 자기들 말 잘 듣게 지금 길들여야 하는 상황인데 견제하면서 트럼프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바로 얼마 전에도 트럼프 그 재단이 있죠. 트럼프 재단에서 또 사우디하고 이미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어마어마한 또 센터를 사우디에 짓겠다고 지금 이번에 협약이 나왔습니다. 사실 사우디에서 작업 들어간 거죠. 예. 트럼프 바이든하고 지금 현 미국이 사우디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트럼프하고는 친하게 지내면서 나중에 서로 간에 뭔가 좋은 걸 터보자 하고 미리 트럼프한테 선물을 준 겁니다. 트럼프 재단한테.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사우디만 그런 게 아니라 오만에서도 그러고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벌써 이렇게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재단에 대해서. 이게 사실 그 전부터 미국에서도 말이 많았거든요. 2017년하고 2018년도에도 중동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부터 해가지고 그때도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트럼프 소유의 워싱턴 호텔에서 이렇게 서로 트럼프 사업을 도와준다 이겁니다. 중동에서. 그래가지고 국제 정세나 외교에서 우리가 좀 원하는 대로 해줘라 하면은 트럼프가 그렇게 밀어주고 했다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사위마저도 우리가 뭐 사업을 좀 내가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나 하면은 중동의 어떤 모하메드 왕세자나 이런 중동의 오일머니가 펀드에 우리가 그거 해주지, 트럼프 사위가 뭐 한다고 하면서 상호펀드 엄청나게 밀어주고, 이거 예전에 불공정 어떤 나라의 국책 사업 이런 거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적인 어떤 그런 거에 이용을 하면서 외교를 이용을 한다 해가지고 조사받고 있습니다. 혐의로 좀 불법이 있지 않았냐 하고, 청탁이나 이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권이 정말 들어선다 하면 이 기축통화 패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냥 당장의 어떤 개인의 사적 이익, 눈앞에 보이는 이익 이런 것만 보지 기축통화 패권을 어떤 식으로 세계를 조종해서 이어간다, 판을 짜서 이런 거를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같이 논의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된다,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좋아하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지금 가상자산업계에서 바이든 정권이 그동안 엄청나게 규제를 해왔죠. 완전 죽이기, 노골적으로 특히 작년에는 했죠. 물론 이제 요새 와서는 가상자산업계가 지금 제일 많은 돈을 들여갖고 제일 많은 로비스트를 고용을 해가지고 민주당하고 공화당 양쪽에다가 누가 정권을 잡아도 자기들 좀 살려달라고 굉장히 지금 정치인들한테 돈을 막 쏟아가면서 뒤에서 로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같은 거 특히 좋아하는 젊은 층들 표 그런 거 의식을 해서 최근 선거운동 하면서는 바이든 캠프도 갑자기 가상자산 뭐 저기 뭐 ETF 저기 승인해줘,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승인해줘, 그런 식으로 압박을 넣어가지고 지금 조금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트럼프도 가상자산 쪽에 그런 정치 자금 들어오는 거나 젊은 층들 표를 생각을 해서 그 전까지는 트럼프도 가상자산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금년 들어와서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내가 대통령 되면 암호화폐 다 풀어주고 할 수 있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선거 되려고 트럼프가 굉장히 막 말을 날마다 바꿉니다. 어떤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하는 말만 들어보면 기축통화 패권의 힘을 자꾸 빠지기만 하는 민간 암호화폐 활성화에 앞장서 주겠다, 그런 식으로 나가죠. 지금 사실 IMF부터 해가지고 국제은행, 바젤위원회 이런 데서도 지금 앞으로 은행에서 CBDC 같은 거 전 세계 은행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통용할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은 계속 만들고 있지만, 그것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민간의 어떤 암호화폐는 더 많은 규제, 위험성이나 이런 걸 들어가지고 못하게 하고 힘을 못 쓰게 하려고 계속 지금 서로 국제적으로 어떤 조약을 자꾸 만들고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트럼프는 다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니까 분명히 기축통화 세력 마스터 플랜에 보면 골치 아픈 거죠. 이것도 또 골치 아픈 게 지금처럼 그 몇 년 동안 열심히
각 지역, 유럽 지역, 중동 지역 해가지고 다 이런 전쟁의 위험, 아시아 지역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편가르기 해가지고 경제 디커플링 돼서 구조적인 인플레와 경제 디커플링으로 계속 달러 강세 가져가는 기축통화 패권 가져가는 판을 정말 어렵게 지금 2년 동안 열심히 짜놨죠. 근데 트럼프 얘기하는 거 보면 뭐들어 그러냐 그러는데 미국이 제일 힘 많이 들고 미국이 돈 제일 많이 쓰네. 나는 사업가라 그런 게 싫다. 그런 큰 흐름, 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이번 달에 돈 얼마큼 벌었냐 썼냐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거는 게 뭡니까? 우크라이나 그만 돕겠다. 나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왜 우리가 괜히 나토가 돼가지고 유럽 전선인데 우리가 국방비 제일 많이 쓰고 가서 다 돌봐주고 그래? 끊겠다 하죠. 끊는 순간 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을 이용해서 계속 진영 간의 어떤 싸움 전선을 유지하려는 세력의 어떤 마스터 플랜이 어그러지죠. 중동에서도 전쟁이고 자시고 지금 물론 이스라엘 눈치를 트럼프도 엄청나게 보기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우디나 이런 쪽에도 귀를 솔깃하면서 지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어그러뜨릴 확률이 많죠. 아시아 전선에서도 지금 이 아시아를 지금 바이든 정권이나 이런 데는 우리한테 해구산으로 보호를 해주지만 우리한테 핵무기는 줄 수 없다. 핵무기 개발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야. 그 잘못하면 저기 그 핵협정 조약에 탈피하고 지들 마음대로 핵무기 개발하면 경제 제재, 북한도 그래서 경제 제재 들어갔는데 니네 남한도 그럴 자신 있으면 해보던가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대신 한미일 연합과 나토 연합 묶어갖고 아시아 전선 전체를 자기들이 계속 주무르면서 가려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세팅을 해왔는데 빌드업을 트럼프는 왜 돈 들여서 남의 나라 그 전쟁터 전선 앞에까지 가서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저기 하라고 그래. 차라리 한국에 저기 핵무장 하라고 그래. 전술핵 줘버려. 지들끼리 하지만 우리는 거기다 돈 남의 나라 싸움에 괜히 가지마. 이런 식이죠. 정말 힘들게 구축해온 세계의 전선도 다 버리겠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트럼프는. 그러니까 그리고 당장 우크라이나 휴전을 위해서 종전을 위해서 더 이상 뭐 군사 지원해주고 경제 지원이라 어떻게 이 싸움을 끝낼까. 미국한테 우리도 괜히 남의 나라에 돈 지원해주는 거 싫다 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푸틴이 이번 대선 토론 있고 나서 자기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 토론을 보고 나서 바이든이 잘했다 뭐 트럼프가 잘했다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바로 종전시키겠다 뭐 며칠 만에 24시간 안에 나는 휴전시키겠다 하니까 나 그거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찬성한다. 트럼프 기대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런 거 보면 기축통화 세력에서 보면 정말 트럼프는 같이 하기 싫을 겁니다. 지난 2년 3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고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극우파 지지자들은 좋아하지만 사실 미국을 그동안 힘을 이끌어온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기축통화의 힘인데 자기 친구들을 다 몰아내고 앞에 이익만 보면서 지금 기축통화 패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 세팅해놓은 걸 다 망가뜨리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사람 덕분에 이제 미국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기 대선 토론을 갑자기 무리수를 하반기 금리 인하하고 경제 좋아지고 그때 가서 토론하지 왜 지금 괜히 감수하지 않아도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먼저 조기 토론을 하자고 치고 나오더니 그날 저렇게 이제 뇌피셜로 약도 안 주고 상태가 메롱메롱한데도 대선 미루지도 않고 내보내가지고 전 국민 앞에서 바이든의 실상을 어김없이 발가벗 까발려서 다 보여주고 이런 파문을 일으켜가지고 바이든 사퇴 압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이를 누가 세팅을 했냐. 도대체 뭘 위해서. 그 뒤에 숨겨둔 영국의 수낙 총리도 저런 식으로 간 것도 그러고 뒤에 숨겨둔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뭔가가 더 무서운 계획이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일이 잘 안 돼갖고 꼬여갖고 이렇게 모든 일이 다 틀어지는 거냐. 그게 좀 궁금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꼬여서 틀어진다고? 작년까지 해갖고 금년 초까지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이 마스터 플랜이 정말 치밀하고
아주 무섭게 이렇게 짱짱하게 계획돼서 올라오는 건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무너진다고? 그래서 조금 불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바이든을 밀어내고 득세하는 상황이 아까 말한 그런 안 좋은 프레임을 트럼프한테 덮어 씌우면서 앞으로 만약에 미국 경제가 잘 되려다 안 되고 세계 경제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건 누구 탓? 모든 게 트럼프 탓이다. 마크롱 탓이다. 그렇게 밀어붙일 그거는 조금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직 그거 하나만 보고 이 일을 지금 이렇게 터뜨렸다라고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도 지금 잃어버리는 말이 굉장히 크고 많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어떤 플랜이나 속내가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를 이런 지금 선거판의 변화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트럼프를 이용해서 보면요. 첫째, 위에서 본 대로 지금 3분기에 금리 인하 신호를 계속 할 것처럼 주는데도 앞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안 떨어진다 하면 그 원인을 바로 트럼프한테 돌릴 수도 있고요. 또 하반기에 갑자기 미국 실물 경제에서 미국 경제 좋다 하는데 부동산이나 모기지 금리, 회사채, 물가 등이 잘 안 떨어지면서 위기가 올 것 같다 하는 것도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내놓는 저런 정책들, 공약들이 자꾸 자극을 해서 금리가 안 떨어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미국도 힘들다 하면서 트럼프한테 덮어 씌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계속 더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세력이 커질수록 미국 경제는 트럼프 때문에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 트럼프 당선되면 정말 미국에 헬이 올 것이다. 이런 논리를 계속 양산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퍼뜨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틀림없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 한두 달 전부터 한 5월부터인가요? 그런 5월 말인가? 6월부터인가? 그런 얘기 했었죠. IMF의 입장 변화가 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전까지는 IMF가 미국이 재정 적자 있고 바이든이 계속 돈 풀고 국채 발행하고 옐런이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하면서 세계적 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갑자기 한 달 전부터인가요?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입장 변화가 있다. 쟤네가 왜 그러지? 뭐 잘못 먹었나?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죠. 지금 민주당 너무 지금 국채 많이 발행하면서 재정 적재 재정 부채 같은 거 막 지금 늘려가고 있는데 이거 미국 정말 위험하고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의 채권 금리가 자극되면서 세계적 위기도 올 수 있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화당도 마찬가지다. 트럼프가 정권 잡아도 똑같이 국채 발행 많이 하면서 세계가 다시 인플레 재반등하면서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연초까지만 해도 트럼프만 욕했는데 공화당만 욕했는데 이제는 한 달 전부터는 5월 말부터인가는 그때부터인가는 갑자기 지금 현 정권 바이든 정권도 엄청나게 욕하고 미국 재무부도 욕하고 쟤네가 뭐 잘못 먹었나? 지난 몇 년간의 그네들의 행동을 쫙 살펴봤을 때 굉장히 의외이고 왜 저런지 좀 살펴봐야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바이든이 이렇게 작업을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80-90% 작업 당한 것 같은데 재밌는 건 엊그저께 파월 나왔었죠. 파월도 그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IMF처럼. 이 모든 흐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퍼즐이 맞춰가는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파월이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사회자가 물어봤죠. 며칠 전에 저번 주에 나왔던가 6월 마지막 주에. 그래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트럼프가 지금 보면은 앞으로 자기가 되면은 뭐 당신 뭐 파월 마음에 안 든다. 당신 버리고 다른 연준 의장 뽑을 거다. 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뭐 정책을 이끌어갈 거라고 말을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물어보면 지난 1년간은 항상 이 파월이 뭐라고 했었냐면요. 나는 정치하고는 상관없다. 독립적이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노코멘트 하겠다. 뭐라고 떠들지 나는 상관없다. 그냥 내 식대로 갈 거니까 나한테 정치 얘기 물어보지 마라. 나 그런 거 거기 괜히 끼어들기 싫다.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해왔거든요.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도 처음에는 똑같은 얘기 했어요. 나 원래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뭐 그런 걸 말하냐.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연준은 정치에 독립적이고 나는 민주당, 공화당 뭐라 하든 내 식대로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은 뒤에 사족을 붙였어요, 이번에. 파월이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나 오늘 근데 이 말은 좀 꼭 좀 하고 싶다 하면서 사족을 붙였는데 그 얘기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회자가 미국 재정 적자가 이렇게 심각한데 트럼프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너는 어떠냐니까 정치 얘기 나는 몰라 끌어들이지 마세요 했는데 뒤에 근데 나도 사실 그 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았는데 미국 재정 적자 나 파월이 볼 때도 상당히 지금 원래 재정 정책은 선출된 사람이 하는 거지 정부가 하는 거지 우리 연준이 뭐 우리는 통화 정책만 하는 거지 재정 정책은 미국 그 재무부하고 미국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다. 우리는 그런 연준이 지금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이런 거에서 논평을 안 해 원래.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특히 지금 몇 달 뒤 대선이고 굉장히 민감한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 나는 말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항상 하던 식이었어요. 재정 정책은 항상 그전에도 바이든이 아시죠? 자기는 금리 인상하고 긴축을 해야 된다는데 바이든은 계속 돈을 더 풀고 옐런은 재무부에서 돈을 더 찍어내고 막 국채 발행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야. 나는 내 앞길만 보고 갈 뿐이지 그거는 거기 가서 물어봐. 괜히 나 정치에다가 뭐 끼어들지 바로.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TV 대선 토론 딱 이렇게 나고 나서 파월도 뒤에 말을 붙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인데 지금 매우 큰 적자를 기록 중이고 이런 부채 수준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누가 맞냐 틀리냐 논쟁할 게 아니라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될 과제가 되어야 된다. 갑자기 따끔한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IMF의 어떤 갑자기 태도 변화. 미국 이거 재정 문제 있다. 지금 갑자기 그전까지는 트럼프만 욕하다가 트럼프 바이든 둘 다 지금 마음에 안 들고 둘 다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IMF가 태도 변화를 하더니 이번에 지금 1차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이 지금 작업을 좀 당한 것 같은데 그 주에 동시에 파월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에서 그전까지는 중립이다. 난 모른다. 바이든이 알아서 잘하겠지. 나한테 뭐 물어보지 마. 나 정치 몰라. 괜히 끌어들이지만 했던 애도 이번에는 야,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 재정 적자 부채 이거 바이든이 맞다 트럼프가 맞다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거 지금 신경 써야 돼. 나중에 이거 시한폭탄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파월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흐름들이 좀 심상치 않죠. 이제 여러분들이 봐도.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영국의 총선도 그러고 미국의 선거도 그러고 지금 이상하게 이 세력들의 마스터 플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던 게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지금 영국의 총리와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이 두 사람을 물론 우리가 볼 땐 그러죠. 순순히 3분기 금리 인하하고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연착륙되고 달러도 약세로 돌아서고 전 세계도 따라서 금리 인하 다 잘 되고 환율도 전부 안정되고 하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축통화 패권은 이제 정말로 다극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미국은 끝장난다. 그래서 항상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그렇게 될 빌미를 만들어서 계속 가져간다. 그게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이제는 정말로 3분기에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 하게 될 것 같다고 다들 얘기를 하죠. 인플레이션이 떨어져도 혹은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져도 고용 소비가 훅 떨어지는 것 같으면 미국에 뭔 일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서 도와주겠다고 계속 파월이 떠들고 다니고 그래서 지금 7월 초에도 이렇게 증시는 좋다 하고 전 세계 증시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모습인데 갑작스럽게 그동안 바이든 편을 열심히 들어주던 IMF가 한 달 전부터 확 갑자기 소원해지면서 바이든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미국 자체의 정책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갑자기 기조를 돌아섰고요. 그리고 파월마저도 지금 나와가지고 정치 얘기는 안 하겠다 하는데 지금 사실 재정부채 이거 심각하다. 이거는 지금 공화당이 맞냐 민주당이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1차 순위로 해서 이거 어떻게든 지금 바꿔놔야 될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파월도 나오고요. 전부 어떻게 보면 바이든을 버리는 동시에 토사구팽처럼 쓸 만큼 썼으니까 버리겠다 하는 동시에 트럼프도 같이 요구하는 거죠.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금리 인하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되고 계속 금리 인하 못하고 인플레이션 재반등하고 그래서 세계에 뭔 문제가 오면 가만 보니까 이게 다 누구 탓이다? 트럼프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영향을 받네. 유럽에서는 마크롱 때문에 영향을 받네. 이런 식으로 그전부터 눈에 가시였던 두 명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문제는 그런데 지금 바이든을 버리면 트럼프를 확실히 이길 인재나 있냐? 그러면 대안이 있냐? 일단 정치적으로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바이든이나 영국의 스낙 총리나 사실 일부러 얘네들은 이쯤에서 버려야겠다 하는 식으로 작업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참 미묘하죠. 좀 더 이 타임라인별로 정확하고 조금 이렇게 체계적인 얘기, 제가 이렇게 원고로 글로 쓴 것들, 관련 기사들, 근거들과 해서 한 거는 이 블로그에 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구어체식으로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원고 안 보고 그냥 쭉쭉 이렇게 그냥 했는데 이거 좀 너무 전달력이 떨어지고 노인네 말도 좀 사투리도 쓰는 것 같고 어눌해갖고 바이든처럼 알아듣기 힘들다 하시면은 와서 한번 원고 쭉 보는데 이거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예, 블로그에서 한번 글들 보시고요. 계속해서 지금 골드만삭스나 그 다음에 뭐 로스차일드의 뭐 그쪽 투자기관이나 요런들은 지금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만약에 재집권하면 다시 세계의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뒤집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는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마크롱 때문에 유럽이 뒤집어진다. 말은 하지만 마크롱은 일단 잘 방어했고요. 바이든이 그런 정말 도저히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아이고 우리 아빠가 왜 저렇게 됐대. 옛날엔 정말 우리 아빠 멋있었는데 힘도 다 빠지고 허리도 굽고 귀도 멀어서 말도 못 알아들으시고 지금 아유 치매 걸려가지고 정말 눈물이 나죠.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이런 사람한테 다시 대통령을 한 번 더 맡길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 그 후폭풍의 여파가 지금 이번 주말에 이미 많은 그 큰 돈을 기부하는 경제인들이 바이든이 후보 안 바꾸면 우리 이번에 기부금 중단하겠다. 벌써 몇 명이 나왔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저 한동훈 당대표 못 시키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계속 연판장 돌리고 있으면서 압박하고 있고요. 민주당 상원에서도 지금 모여가지고 회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원에서도 그러고 지금 곳곳에서 지금 바이든은 근데 화가 나가지고 정말 짜증난다. 나 도저히 물러서지 않겠다. 뭐 화를 버럭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비가 막 왔다가 또 열대야로 폭염이 푹푹 쪘다가 다행인 건 그나마 좀 이런 와중에 그래도 물난리 났다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아직은 다행입니다. 그 대기의 강이라고 폭우가 쏟아지는 게 한 곳에 오래 정체해야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휙휙 지나가나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끄끄하니까 지금 에어컨 없으면 못 살죠. 저도 하루 종일 틀어놓는데 참 안타까운 건 전 세계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런 막 폭염, 그 다음에 습도도 높아서 폭우, 홍수 피해 전 세계 지금 난리 났죠. 우리나라만 지금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야, 우리나라 참 위치 선정 잘했어요, 조상님들이. 옆에 중국도 그러고 동남아도 그러고 지금 일본도 지금 40도 가까이 어제 또 올랐더만요. 그리고 미국, 유럽은 지금 말할 것도 없죠. 헬입니다. 헬 완전히. 근데 이 환경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후진국과 신흥국에 못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막 열사병으로 죽고 물이 없어서 죽고 가뭄으로 더워서 죽고 지금 다 그러고 있죠. 그 사람들은 에어컨 살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선진국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그동안 20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가장 많이 지구 환경이 나빠지는데 영향을 많이 주고서는 자기들은 돈 있는 나라라고 우리같이 저도 지금 양심이 좀 찔리는데 죄책감이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으면서
나는 못 견디겠다고 시원해야지 하면서 탄소 배출에는 더 열을 더 높이는 데는 또 일조하고 있죠. 후진국 사람들은 그 피해를 더 보고 있고요. 에어컨 틀 돈도 없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또 알차게 보내시고 또 힘든 세계 국제 정세에서도 뭐 어차피 세상은 또 흘러가는 거고 이걸 바꾸겠다는 우리의 마음, 자각, 집단의식의 변화를 이로써 이끌어내면 또 얼마든지 미래는 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또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들도 곳곳에 곁에서 놓치지 말고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느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